오래간만에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26일이었죠. 마리논 무장형의 개발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대를 도입하기로 했죠. 2000년대 초에 상륙기동 헬기를 좀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헬기가 한 대도 없었던 거예요. 2010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바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었죠. 그럼 도대체 해병대는 왜 공격 헬기가 필요하냐? 운영만 딸라온 게 아니고 주변에 공기부양정이나 아니면 초계정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섬을 상륙한 북한군이 반격을 할 수도 있죠. 북한 애들이 그 호버크래프트로 상륙하기 전에 호버크래프트 자체를 요격할 수 있었단 말이지. 한국 해병대는 처음부터 원하는 기종이 있었어요. 바로 AH-1 줄루 바이퍼 헬리콥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네. 마리논 공격 헬기. 근데 사실 이건 해병대가 원치 않았던 옵션이에요.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네. 마리논 공격 헬기도 마리논 기동 헬기를 기반으로 만든 상륙 공격 헬기죠.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해병대가 원치 않았던 옵션이래요. 첫 번째 뭐냐? 2018년에 안타깝게도 마리논이 추락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두 번째, 이게 마리논의 원형이 뭐예요? 수리온 헬기잖아요. 근데 수리온 헬기가 여전히 기체 진동이나 이런 것 등등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비도 샌다더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 그게 처음에 만들 땐 다 그래. 처음엔 다 그래. 그래도 너무하잖아. 우리 집도 새, 우리 집도 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기술 경험 없이 국내 기술진들이 그 마리논 기동 헬기를 공격 헬기로 개조한다? 그럼 그 위험 부담은 누가 다 떠안아야 돼요? 해병대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죠. 근데 제작사는 당연히 전혀 다른 얘기를 했었어요. 제작사는 이미 우리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이런 거를 대비해서 좀 선행용으로 우리가 좀 해왔었다. 그래서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공격 헬기, 무장 헬기 모델을 연구했었고,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기존 수리온 헬기에 스터브윙,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스터브윙을 달아가지고 여기에 사격 통제 장비 여러 가지를 달고 하게 되면 아주 쓸만하다. 더군다나 수리온 기동 헬기와 부품 공통성은 87%에 이르니까 정비하기도 너무 좋다. 그래서 수리온 무장형을 심지어 아파치하고도 한번 비교해 봤대요. 그래서 아파치하고 비교해 봤어도 그렇게 크게 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래서 막 홍보했대요. 나중에 이게 이 제작사가 한국형 경공격 헬기를 만드는 걸로 정리가 되죠. 나중에는. 아무튼 그래서 이 제작사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상륙 공격 헬기를 우리가 한다면 마리논 헬기를 기반으로 해서 경공격 헬기 LAH에 탑재되어 있던 20mm 기관포, 그 다음에 TADS라고 있어요. 이게 표적 조준 장비인데, 이 표적 조준 장비 요거를 탑재한다. 그렇게 되면은 AH-64E나 AH-1 줄루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하나 최신형의 RWR, 이게 레이더 위협 경보기거든요. 그 다음에 LWR, 이게 레이저 경보 위협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레이저 조준을 투사하게 되면 이런 생존 초계도 그대로 이 마리논 공격 헬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LAH 경 공격 헬기를 생산할 때 개발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그대로 마리논 공격 헬기에 이식시킨다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공격 능력에선 전혀 손색이 없고, 그 다음에 방어 능력에서도 조종속하고 엔진 구역에 새롭게 방탄판을 설치해가지고 12.7mm 중기관총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작사로서는 대단히 자신감 있게 말을 했죠. 중요한 건 이제 선정 사업이 되겠죠. 해병대가 원하는 기종이 뭐였습니까? 명확했잖아요. AH-1 줄루로 명확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냥 AH-1 줄루하고 AH-64 이 아파치의 2파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마리논 기반의 상륙 공격 헬기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방위사업청은요, 선행 연구를 한번 2번에 걸쳐 실시했어요. 첫 번째 선행 연구가 2016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보경영연구원의 1차 선행 연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리논 기반의 상륙 공격 헬기보다는 미 해병대의 H-1 줄루 바이퍼를 구매하는 것이 비용과 성능, 전력화 시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럼 왜 AH-1 줄루에 손을 들어줬을까? 선행 연구 결과에서. 일단은
텐덤식 좌석, 즉 전투기 같이 앞뒤로 조종사가 앉는 좌석. 그렇기 때문에 뭐야? 피탄 면적 노출이 적다. 앞 정면에서 봤을 때 얄쌍하잖아요. 그 다음에 피탄 방어력도 우수하고 수직 상승도 H1Z가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방어력도요. H1 줄루 바이퍼하고 AH-64E 그 아파치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위는 14.5mm 러시아제 기관 총탄을 막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방탄 효과가 있고 최대 23mm 탄에 대한 내탄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방탄하고 내탄의 차이 아시나요 혹시? 방탄은 소년단이고. 방탄은 총탄을 완전히 막는 거. 내탄은 관통은 되지만 피해를 견딜 수 있는 거. 그게 내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H1 줄루나 AH-64E는 14.5mm에 대해서는 방탄, 최대 23mm에 대한 내탄 성능이 있는데 국내 개발형은 12.7mm 방탄하고 14.5mm에 대한 내탄 성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력에서도 좀 처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까 헬기의 수직 상승 속도예요. 왜냐하면 헬기라는 건 막 공격하고 난 다음에 확 이렇게 좀 수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수직 상승 속도를 비교해 봤더니 H1 줄루 바이퍼가 초당 14.2m, 아파치가 초당 12.7m였거든요. 근데 마리논 개조용은 초당 7m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2016년 당시까지만 해도요. 이 제작사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LAH 경공격 헬기가 완성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기 개발 비용을 산출할 때 1차 선행 연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무장형도 다 따로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해외 업체의 헬기보다 새로 개발해야 되는 국산 헬기의 가격이 비싸져 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개발에도 7년이 소요된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는 당연히 해외 도입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해병대가 원하는 대로 H1 줄루가 들어오면 돼요. 그쵸?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작년이죠. 2020년 3월 28일 날 이 방위사업청의 발주에 따라서 2019년부터 1년 동안 상륙 공격 헬기 2차 선행 연구가 또 진행이 됐었어요. 이게 2020년 3월 28일 날 발표가 됐는데 2차 선행 연구는 어디서 했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비용 분석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결과 1차원 전혀 다르게 마리논을 기반으로 한 상륙 공격 헬기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아까 이 얘기했었죠. 수직 상승 속도. 이 수직 상승 속도에서 누가 제일 좋았다? H1 줄루 바이퍼가 제일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화가 깨졌어요. 이 수직 상승 속도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격 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초저고도에서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튀어올라서 후다닥 쏘고 도망가야 돼요. 혹은 수직 상승해 있다가 급격히 강화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럴 때 다시 탈출할 때는 다시 위로 확 올라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격 헬리콥터한테는 수직 상승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1차 선행 연구 당시에 H1 줄루 바이퍼의 수직 상승 속도가 14.2m라고 했잖아요, 초당. 근데 이게 실제 수직 상승 속도가 아니었어요. 이게 전진 비행에 의한 최대 상승 비행 속도였어요. 보통 이거를 줌 클라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정지한 상태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활공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되면 양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니까 뭐예요?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단 말이지, 헬기가. 근데 초당 14.2m라는 이 수직 상승 속도는 이 속도가 아니라 이 속도였단 말이지. 정보가 잘못된 거네. 네, 정보가 잘못됐어요. 근데 사실 이 중무장 상태에서 헬기의 수직 상승 속도는 모든 나라에서 보안 사항이에요. 이건 보안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마리논 제작사 측에서 AH1 줄루 이전의 모델이 있어요. 비슷한 모델. AH1W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위스키. AH1 위스키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AH1 위스키 슈퍼 코브라 조종사 출신 관련자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죠.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H1 줄루 같은 경우도 H1W하고 비슷한데, 위스키하고 비슷한데 중무장 시에는 올라가는 속도가 초당 8m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제작사 측에서 뭐예요? 이거 결과 봐라. 우리가 초당 7m고 얘가 초당 8m다. 거의 차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게 모든 걸 뒤집는 결정적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방어력 면에서도 전체가 23mm 된 내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로터 블레이드하고 로터 기어 박스 있죠. 로터, 메인 로터 헤드에만. 거기에만 내탄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요것만 빼놓고는 마리논하고 별 방어력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더군다나 그 2차 선행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논란이 많잖아요. 다시 한번 합동참모본부하고 국방과학 연구소 전무가 30명이 모여가지고요. 임무 효과 분석을 다시 한번 실시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마리논 기반 공격 헬기에 비해서 H1 줄루나 H-64E가 얼마나 우수할까 요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H1Z는 1.07배, 7%, AH-64E는 1.09배, 9% 정도 우수하다. 즉 마리논 기반 상륙 공격 헬기보다 우수함이 10%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2차 선행 연구 때 네. 마리논이 굉장히 확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확 올라올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거는 해병대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해병대는요, 이 2차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별다른 논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비행단이 이제 막 창설되려고 하는데 이게 해병대가 군 조직 중에서 가장 약소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말할 그게 안 돼요. 아직 해병대가.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선행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단 말이야. 해병대는 그 여론을 좀 기대고 싶어 했겠죠. 특히 이게 지금 뭐예요? 수송 헬기에다가 지금 무장을 탑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 헬기가 아니라 수송 헬기에다가 무장을 탑재한 건쉽이다라고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건쉽이 뭐냐면은 이게 베트남전에서 나온 아이디잖아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베트남전에서 썼던 UH-1 건쉽이에요. 원래 이게 병력 수송하는 수송 헬기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다가 이제 로켓탄하고 이제 기관포 단 거예요. 기관총 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한다 이거지. 근데 이런 수송 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격 능력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게 AH-1 코브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 체계에서는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 모든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본을 무시하고 무장형을 탑재해서 이걸 상륙 공격 헬기로 써라라고 하니까 당연히 비판이 제기되었겠죠. 사실 엄청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거 A부터 Z까지 조목조목 비판이 제기돼요. 그 비판에 대해서 역시 제작사 측도 조목조목 반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 제작사 측은 어떤 반론을 펼쳤나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외국제 공격 헬기 대비 성능 부족의 문제. 외산 기종 대비 순항 속도 및 상승 속도가 느렸다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신화가 깨졌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국산 상륙 공격 헬기는 수리온 기반 기동 헬기에다가 LAH 경 공격 헬기의 무장 기술을 접목한 형상이다. 그래서 합참 및 군에서 요구하는 기동성 및 화력, 생존성 등 제반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현대전의 특성상 생존성이란 건 방어력, 생존성이란 건 항공기 자체의 성능보다는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항전 시스템이 중요하다. 근데 이 마리논 기반 헬기에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다. 우리가 또 그런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상륙 공격 헬기는 임무 특성상 최대 순항 속도를 제외한 상승 속도, 제자리 비행 고도 등 전문 부분에서 병력이 탑승하는 상륙 기동 헬기보다 우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제가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합참 및 군에서 요구 성능에 충족한다고요?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은 해병대가 요구하는 성능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상륙 공격 헬기는 전 부분에서 병력이 탑승하는 상륙 기동 헬기보다 우세해야 돼.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외국산 공격 헬기하고 똑같이 비교해야지 왜 공격 헬기가 아니라 기동 헬기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란이 있습니다. 조종석 형상에 따라서 공격 헬기와 무장 헬기를 구분한다는 것에 대한 반론을 또 제작사 측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공격 헬기는 조종석이 앞뒤로 되어 있는 텐덤형, 무장 헬기는 그 좌석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옆으로 되어 있는 병렬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따라서 마리논 공격 헬기는 공격 헬기가 아니라 무장 헬기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작사 측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느냐. 국방부는 공격 헬기를 설계적인 요소보다는 작전 교리 임무에 따른 기능으로 분류한다고 얘기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설계적인 요소가 뭐예요?
텐덤식 조종석 설계, 그 다음에 방어 능력, 병력 탑승 여부 이런 게 설계적인 요소잖아요. 이런 게 지금 기준이 아니다. 국방부가 얘기한 공격 헬기가. 그럼 국방부가 말한 작전 교리에 따른 임무가 뭐냐? 운영 목적, 다양한 무장으로 공격 임무 수행. 이렇게 되면은 이건 공격 헬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국방부가 얘기했다 이거 자기들한테. 또 하나, 세계적으로 병력 수송용 헬기를 개조하거나 그 조종사가 병렬료, 그러니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앉는 헬기를 공격 헬기로 분류하는 사례가 다수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말했던 얘가 뭐냐 하면은 OH-58D 헬리콥터, BO-105 헬리콥터, 미르-24 헬리콥터, 그 다음에 카모프-52, KA-52 엘리게이터 헬리콥터 이렇게 4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헬기들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식이다. 또한 미국의 차세대 공격 헬기도, 미래형 차세대 공격 헬기도 텐덤식이 아니라 병렬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 상륙 기동 헬기에는 동체 엔진 조종석 블레이드의 12.7mm 및 14.5mm 탄에 대한 방호 설계가 이미 적용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공격 헬기로 개조하게 된다면 추가로 방호 능력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또 하나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형상 대공화기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둥글둥글하니까. 근데 현대전에서는 방어와 회피 기동 능력보다는 기만, 경고 기능을 수행하는 생존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사일 교란 투발 장치, 레이저, 미사일, 레이더 경보 수신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공격 헬기로서의 방어 성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제작사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거 조종석 형상에 따라 공격 헬기와 무장 헬기를 구분에 대한 반론 한 거 있잖아요. 제작사 측이. 전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작사 측에서 말씀드린 헬기의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뭐 미르-24를 빼놓고선 전부 다 이제 양쪽에 앉죠. 근데 먼저 국방부의 분류 기준이 공격 헬기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인 공격 헬기의 트렌드가 뭐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식이래요. 근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OH-58D하고 BO-105는요, 이거 애초에 주력 공격 헬기로 만들어진 헬기가 아니에요. 스카우트 헬기예요. 처음부터 나온 것 자체가. 특히 OH-58D는요, 위에 뭐 둥그란 거 뭐 있죠? 로터 위에. 이게 뭐냐면은 아파치하고 얘가 같이 다녀요. 처음에. 그래서 얘가 목표를 지시하면 아파치가 공격해요. 그런 역할을 했던 애라고 얘가. 응? 그러니까 스카우트 헬기예요. 스카우트 헬기를 본격적인 공격 헬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미르-24 하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그 뒤에 동체가 크잖아요. 여기 병력도 탑승하고 갔단 말이야. 근데 미르-24 하인드는요, 얘 역시 공격 헬기로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무장 강습 헬리콥터 운용 사상의 기초에서 개발된 거예요. 왜? 월남전에서 뭘 보고? 월남전에서 건십이나 미군들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보고서. 그러니까 소련이 베트남전을 면밀히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헬기가 필요하다? 병력도 수송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무장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수송 헬기가 필요하다. 그런 강습 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미르-24예요. 본격적인 공격 헬기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카모프 52, KA-52는 어떻게 했냐? 이거는 공격 헬기인데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식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원래 요 앞에 무슨 모델이 있냐면 KA-50이라고 있어요. KA-50 공격 헬기의 그 편대의 공중 지휘기의 역할을 하는 헬리콥터예요. 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왜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었냐? KA-50은요, 여러분들 조종사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지휘 헬리콥터를 따로 만든 거예요. 본격적인 공격 헬리콥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KA-52는요,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공격 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무슨 경보 시스템이랄지 아까 제작사 책을 했잖아요. 뭐 레이더 경보 이런 수신 뭐 이런 첨단의 무슨 뭐 경보 장치 이런 게 있다. 이런 건 공격 헬기도 다 달아요 지금. 안 다는 공격 헬기 없어요. 기본으로 다 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수송 헬기에다가 무조건 무장 달아서 이렇게 해도 공격 헬기라고 하면 골쳤다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공격 헬기를 따로 개발합니까? 공격 헬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를 싹 무시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에어울프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앉지 않느냐. 에어울프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에어울프는 좀 제낍시다. 에어울프. 지금 또 이런 말을 했었죠.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래형 공격 헬기 역시 사이드 바이 사이드식이다.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는 지금 공격 헬기가 이제 FARA라고 해서 Future Attack and Reconnaissance Aircraft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형 공격 및 전찰 헬기래요. 자, 근데 여기 보시죠. 시콜스키에서 나온 레이더 X는 말씀드린 사이드 바이 사이드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벨에서 나온 모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텐덤식이죠. 지금 트렌드가, 그러니까 제작사 측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공격 헬기도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식이 트렌드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몰라서 공격 헬기를 만드나요? 그냥 기동 헬기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무장 달면 되잖아요. 굳이 아파치 같이 비싼 거 만들 필요 없고 H1 줄루 같이 비싼 거 만들 필요 없고 카모프 50 같은 거 만들 필요도 없고 유로콥터 타이거 같은 거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